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임재준 교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1차 진료의가 알아야 할 결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결핵 환자의 전형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런 가래와 발열을 호소하는 35세 여성의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어퍼 로브에 큰 공동이 발견된다면 10중 8구 이것은 결핵입니다. 가래를 100개에서 배양해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결핵균, 즉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가 배양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결핵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의 병입니다. 자, 1인당 GDP를 X축에 놓고 그리고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을 Y축에 놓으면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핵이 이 정도에 있어야 하는데 결핵 환자의 숫자가 훨씬 높이 있죠.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결핵 환자가 아직도 매우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결핵 환자가 2010년, 2021년을 기점으로 점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결핵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초기에 마른 기침, 이후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 객혈, 호흡곤란이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전신 쇠약, 체중 감소, 발열, 발한, 식욕 감소 등이 있습니다. 폐결핵의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은 사실 다양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퍼 로브에 큰 공동을 형성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양쪽 폐를 다 망가뜨리는 폐결핵도 있고 결핵 치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폐 파괴를 합병증으로 남기는 결핵도 있습니다. 특히나 흉부 X선이 정상인 결핵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기관지 결핵이 그렇습니다. 정상 기관지를 기관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관지 안에 케이지에팅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폐암처럼 이렇게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 진단의 기본은 항상균 도말 검사입니다. 질 닐슨 염색이 대표적인데요. 장점은 싸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민감도가 낮고, 즉 결핵균의 숫자가 아주 많아야만 진단할 수 있고 모양의 차이가 없는 결핵균과 비결핵 항상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핵의 확진은 결국 결핵균을 배양해 내어야 합니다. 레벤스타인 진슨 미디아 같은 고체 배지에 결핵균을 기른 모습이고요. 또 이것을 고체 배지로 옮겨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배양되는데 6, 7주,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데 6, 7주, 거의 석 달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액체 배지가 개발되어서 임상에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택인데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결핵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하고 빠르다는 점인데요. 단점은 기계가 비싸고 유지비도 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나 효율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균을 배양하기 때문에 비결핵 항상균이나 다른 세균에 의한 오염이 흔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분자 진단 검사가 결핵 진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xpert MTB Refer Assay입니다. 자, 환자의 객담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트리지에다 넣고 같은 양의 시료를 넣은 다음에 이 기계에 넣고 문을 닫고 단추를 누르면 2시간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핵균의 RPO-B 유전자를 확인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결핵균이 있다면 리팜피신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검사고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진료지침사판은 폐결핵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객담을 최소 2회, 가능한 3회 채취해서 항상균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 배양 검사는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에 각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제내성 결핵이 의심될 때는 이 핵산 증폭 검사 중에서 특히 리팜핀에 대한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Expert MTB Reef Assay를 시행해야 합니다. 약제 내성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 내성, 특히 다제 내성,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는 이렇게 생깁니다. 결핵 환자의 몸에는 수억 개의 결핵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Spontaneous Mutation에 의해서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마시나마이드 등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아이소니아지드만 골라 먹거나 다른 약은 버리고요. 아니면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소니아지드만 사용하는 모노세라피가 진행이 되면 환자의 몸에서는 다른 균은 죽되 아이소니아지드에 내성이 있는 균들만 남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또 스폰테니어스 뮤테이션으로 리팜핀의 내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환자가 약을 여기서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만 먹는다면 다른 균은 다 죽더라도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동시에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의사나 환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공동이 너무 커서 공동 안에 있는 결핵균에는 결핵약이 닿지 못하는 상황 등이라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환자는 다제 내성 결핵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내성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소니아지드에 대한 내성의 경우 캣G, INHA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기고요. 리팜핀에 대해서는 RPOB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겨서 내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피라지나마이드에서는 PNCA, S안부톨에서는 MVB 유전자가 그 원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자진단법을 통해서 약제 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노타입 MTB-DR 테스트 같은 것인데요. 환자의 가래나 혹은 균주에서 결핵균의 DNA를 분리해서 우리가 PCR로 증폭시킨 후에 미리 준비해둔 내성을 디텍트하는 프로브와 결합을 지켜서 내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분자진단법입니다. 자, 다시 결핵진료지침 사판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핵 환자의 첫 배양 균주에 대해서는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 감수성 검사, 방금 말씀드린 분자 유전 검사이죠. 아이소와 니지아지드와 리팜핀을 포함하여 통상 감수성 검사, 균을 대항해서 하는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내성이 검출된 다제내성 결핵 환자라면 퀴놀론을 포함한 2차 항결핵제에 대해서 역시 분자 유전학적 검사와 배양을 바탕으로 한 감수성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는 결핵의 치료입니다. 1차 항결핵제 4가지는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산부톨, 피라지나마이드입니다. 아이소니아지드는 간독성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리팜핀 역시 간독성 그리고 독감 같은 증상,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빨개지게 만드는 게 바로 리팜핀이 원인입니다. 에산부톨은 간독성은 거의 없는데요. 무엇보다 시신경을 침범해서 시력 저하나 색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피라지나마드의 경우에는 간독성도 일으키고 또 관절통,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핵 치료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결핵 환자의 몸에는 세 가지 종류의 결핵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증식하는 균, 두 번째는 천천히 증식하는 균, 세 번째는 아주 드물게 증식하는 균입니다. 이 균들에 대해서 잘 효과적인 약제는 각각 다릅니다. 이런 약제를 조합해서 첫 2달 동안, 즉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산부토를 사용하면 A와 B에 해당하는 균은 다 없어지는데 C가 문제입니다. C까지 없애려면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그리고 에산부톨로 4개월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핵의 표준 치료는 아니나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산부톨 2개월, 그 후에 4개월 동안에 아이소니아질, 리팜핀, 에산부톨. 그러나 에산부톨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 치료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환자가 약만 잘 먹으면 치료에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3% 정도인데요. 우리가 대개 결핵치료법의 재발률이 4, 5% 미만이라면 그것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표준 치료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결핵 진료 지침을 참고하겠습니다. 표준 처방은 말씀드린 대로 2개월 동안 약 4가지, 4개월 동안 2가지나 3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2개월 후부터 에산부톨을 빼고 2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치료 시작할 때 흉부 엑스선에 공동이 있고 치료 2개월을 치료해도 객단 배양이 양성이라면 유지 치료 기간을 7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9달 동안 치료하는 것이죠. 결핵 치료 전에 병력 청취를 해서 항결핵제에 대한 부작용의 발생률을 평가해야 되고 시력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로 일반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을 확인하고 가임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결핵 약제가 아이에게,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임신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핵 환자의 치료 수능도이죠. 환자를 6개월, 9개월로 치료하면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약을 먹지 않거나 외래에 오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 부작용은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역시 간독성이죠. 간독성의 정의는 AST, ALT가 정상 상한치의 5배가 넘어가면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이 결핵약을 중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간염의 증상, 예를 들면 구역질이 난다든가 황달이 생긴다든가 있으면 이 AST, ALT가 정상 상한치의 3배만 넘어도 즉시 항결핵제를 중단하고 환자의 간 기능이 회복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혈소판이 감소되었다면 리팜핀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리팜핀을 중단하고 혈소판이 회복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회복된 다음에 리팜핀을 재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쓰면 또 혈소판 수치가 감소합니다. 피라지나마이드에 의해서 관절통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지속하고 그리고 진통제를 써서 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통풍이 생겼다. 그러면 피라지나마이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파트입니다.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면역력과 결핵균의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결핵균은 우리 몸에 있으나 더 활동성 결핵으로 더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은 이렇게 다릅니다. 체내에 결핵균이 있다는 것은 활동성 결핵이나 잠복결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핵균 수는 당연히 활동성 결핵이 훨씬 많지요. 자, 결핵균 감염을 검사하는 투버클린 스킨 테스트 혹은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어세이의 경우에는 둘 다 양성입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이 체내에 있으니까요. 흉부 엑스선을 촬영해보면 활동성 결핵에는 병변이 관찰되지만 잠복결핵에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객담, 도말, 배양 검사를 해도 활동성 결핵은 양성이지만 잠복결핵은 음성입니다. 증상도 활동성 결핵은 있지만 잠복결핵은 없고요. 당연히 감염력도 활동성은 있지만 잠복결핵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잠복결핵의 진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투버클린 스킨 테스트입니다. 결핵균의 항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화시킨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의 항원을 환자의 피부에 인트라더말 인젝션을 하고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를 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고 특히나 과거에 BCG 백시네이션을 맞은 경우에는 위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테스트인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어세이, 즉 이그라가 개발되었습니다. 환자의 피를 뽑고 시험관에서 결핵균의 항원을 추가해서 인터페론 감마가 많이 분비되는지 여부로 잠복결핵 여부, 즉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있거나 엑스레이가 이상이 있으면 활동성 결핵이 아닌지 여부를 평가해야 되죠. 만약에 정상이면 혹시 그 결핵 환자로부터 감염되지 않았는지 잠복 결핵 검사를 해야 합니다. 투버클린 스킨 테스트를 해서 강양상이면 잠복 결핵으로 진단을 하고 10에서 15mm 사이에 약간 애매하면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어세이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막바로 이그라,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어세이를 해서 잠복결핵 양성 혹은 음성으로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치료는 누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접촉자의 경우에는 우리 latent TB infection, 즉 잠복결핵 검사와 무관하게 HIV 에이즈 환자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투버클린 스킨 테스트가 음성이어도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8주 후에 다시 반복해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군으로는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TNF-알파 기량제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은 판명되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는 군인데요. 65세 이하의 접촉자, 그리고 집단 생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하는 사람, 투석 중인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두경부암 및 혈액암, 그리고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 규폐증이 있는 환자 등에서는 잠복결핵으로 판명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잠복결핵의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이소니아시드를 9개월 치료하는 방법, 두 번째는 리팜핀을 4개월 치료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아이소니아시드와 리팜핀을 3개월 동안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용량의 아이소니아시드와 롱 액팅 리파마이신인 리파펜틴을 3개월 동안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일선 진료의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결핵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임재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6세의 여자 환자가 누런 가래가 점점 심해진다며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가래를 뱉기 시작한 것은 2, 3년 전부터였는데 최근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누런 가래를 뱉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최근 체중이 4, 5kg이나 줄었다고 했고 담배나 술은 전혀 하지 않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환자의 CT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ight middle lobe와 링굴라 세그먼트에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노들들이 관찰됩니다. 환자의 객담 항상균 도말 검사, 즉 acid fast bacilli staining 양성이었지만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expert MTB refer assay는 음성이었습니다. 5주 후 환자의 객담에서 비결핵 항상균, 즉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줄임말로는 NTM이 배양되었습니다.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가 무엇인지는 개통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개가 넘는 마이코박테리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입니다. 이 결핵균이죠. 이 결핵균을 제외한 나머지 마이코박테리아를 non-tuberculous mycobacteria 부릅니다. 이 NTM은 크게 rapid grower와 slow grower로 나뉘는데요. 슬로우 그로어에서 가장 흔한 것은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컴플렉스입니다.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컴플렉스, 소위 MAG은 M 에비움, M 인트라셀룰레리, M 카이메라 등이 포함하고요. Rapid Grower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마이코박테리움 앱세수스 컴플렉스인데 여기에는 M 앱세수스, M 마실렌스, M 볼레타이 등이 있습니다. 이 M 볼레타이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비결핵 항상균은 도대체 어디 살까요? 바로 흙과 물입니다. 물은 특히 한강과 같은 자연수 혹은 급수 시스템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M 칸사샤이, M 지노피, M 시미에 등은 급수에서만 발견됩니다. 한강물을 퍼보면 어디에서든 non-tuberculous mycobacteria가 배양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핵균과 비결핵 항상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두 균 모두 항상균입니다. 모양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폐 질환을 가장 많이 일으키지만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도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T 등의 방사선 검사를 하면 결절, 공동, 세기관지염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병리 조직 검사를 하면 케이제이팅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그래뉼러마가 확인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결핵 항상균은 병원성이 매우 약한 기회감염성 세균입니다. 즉, 아주 건강한 사람에서는 잘 병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대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제의 대부분에 내성이 있습니다. 이 비결핵 항상균 폐 질환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핵 환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NTM, 비결핵 항상균 감염자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보면 남녀 모두 50대 이후에 장노년층에서 NTM 감염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결핵 항상균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관찰된 사실은 결핵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비결핵 항상균이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실제로 이 NTM 폐질환이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억제 상태, COPD 등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발병 위험군이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잦은 샤워 등 생활 습관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샤워를 하면 우리 급수 시스템에 살고 있던 NTM이 뿌려져서 그것 때문에 흡입돼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 주사 등의 의료 행위로 인한 집단 발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측 주장은 실제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확인이 늘어나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정, 균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의사들이 이 비결핵 항상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라는 것이죠. 두 해석 다 현재 비결핵 항상균이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위험 인자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전신면역 저하와 국소면역 저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신면역 저하에는 HIV/AIDS, 장기 이식,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TNF-알파 기량제의 사용 등이 있고요. 국소면역 저하에는 COPD, 천시, 기관지 확장증, 결핵성 폐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위험인자는 인종입니다. 하와이에서 수행된 연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삽니다. 그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인종별로 이 비결핵 항상균 감염의 숫자를 세봤는데요. 백인에 비해서 이 파란색 반은 NTM이 검출된 경우, 이 오렌지색 반은 NTM 폐질환으로 확진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백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종적으로 이 아시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혹은 원주민들보다 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인자는 흥미롭게도 체형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 있는 NTM 폐질환 여성과 일반 여성을 비교한 것인데요. NTM 폐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보다 키가 더 크고 더 말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키가 크고 마른 여성들에서 NTM 폐질환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 다시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6주 후입니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비결핵 항상균은 M. intracellular이 마이코박테리움 에비움 컴플렉스에 속하는 균이죠. 로 확인되었고 함께 보고된 약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았다. 클레이스트로마이신에 센시티브하고 아미카실에 센시티브하고 등등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조건, 임상적 조건과 세균학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임상적으로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CT 등의 검사에서 결절, 공동, 기관지 확장증 등이 확인되면서 폐결핵 등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더불어 세균학적으로 가래에서 2차례 이상 비결핵 항상균이 배양되거나, 왜냐하면 검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기관지 세척액이나 조직 검체에서는 한 번만 배양되면 세균학적 진단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세균학적 진단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비로소 우리가 이 환자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즉 NTM 폐질환이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진단이 반드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 로브에 공동을 만드는 어퍼 로브 캐비터리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right middle lobe와 링굴라 세그먼트의 노둘과 브론키եկ타시스를 만드는 노둘라 브론키եկ타틱 패턴입니다. 이 어퍼 로브 캐비터리 패턴은 중년 혹은 노년 남성이 많이 생기고 흡연자가 많고 COPD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이 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합니다. 노둘라 브론키եկ타틱 패턴은 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중년 혹은 노년 여성이 많고요. 비흡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키가 크고 마른 경우가 흔하고 진단이 되어도 비교적 서서히 진행해서 치료가 급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비결핵 항상균인 병원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핵의 경우에는 균이 하나만 발견이 돼도 100% 폐결핵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비결핵 항상균의 경우에는
M. abscessus, M. avium, M. fortuitum, M. intracellulari 등 흔하게 발견되는 비결핵 항상균들은 결핵에 비해서 병원성이 훨씬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4세에 M. abscessus spejulan을 가진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처음 진단됐을 때 right middle lobe와 lingular segment에 염증이 꽤 심했는데 치료 없이 관찰한 지 3년이 되니까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NTM의 병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려보면 저절로 상당히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좀 수그러들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다시 환자 이야기입니다. 6개월 후에 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는 가래가 점점 늘어서 하루 10차례 이상 뱉게 되었고 피가 가끔 섞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체중은 5kg 정도 더 줄었고 청진기를 대보니까 right middle lobe와 lingular segment에서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환자의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M. avium 컴플렉스의 치료는 클레이스트로마이신 혹은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매크로라이드와 에산부톨, 리팜피신 이 세 가지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동이 있거나 병변의 범위가 넓으면 경정맥 혹은 흡입 아미카진을 사용하고 예전에 나병에서 사용하던 크로파지민까지 사용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약은 매크로라이드, 즉 클레이스트로마이신이나 아지스로마이신인데 아지스로마이신이 하루 한 번 복용하고 소화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클레이스트로마이신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느냐? 가래에서 균이 없어진 후에 12개월 정도 더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성공률은 60% 정도에 불과한데요. 더 실망스러운 것은 제발 원래 있던 균이 다시 릴랩스 되거나 혹은 환경에 있던 균이 새로 들어온 리인펙션이 굉장히 흔합니다. 자, Rapid Grower 중에서 가장 흔한 M. abscessus complex spejulan의 치료는 약간 다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약제는 매크로라이드인데요. 거기 에산부톨과 리팜피진은 M. abscessus complex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파지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미카신, 여기에 더해서 RV 약제들인 이미페넴, 세폭시틴, 티기사이클린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래에서 역시 균이 없어진 후에 12개월 더 치료해야 되는데요. 치료 성공률은 이 M. abscessus complex 중에 M. abscessus는 30-40%, M. 마실리엔스는 60-70%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M. abscessus는 사촌간인 M. 마실리엔스보다 훨씬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클레이스트로마이신에 대한 유도 내성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지스로마이신에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겠죠. 유도 내성이 무엇인가 하면 M. abscessus의 대부분은 일단 클레이스트로마이신과 사흘 동안 함께 배양을 하면 거의 사멸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7일, 14일 동안 같이 배양을 하면 이 M. abscessus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M. abscessus가 클레이스트로마이신에 대한 유도 내성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M. 마실리엔스의 경우에는 그런 유도 내성 획득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abscessus가 M. 마실리엔스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이 유도 내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ERM 유전자 때문입니다. ERM은 에리스로마이신 라이보조말 메실 트랜스퍼레이즈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매크로라이드가 균의 라이보솜에 결합하는 사이트에 끼어들어서 매크로라이드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M. abscessus의 경우에는 이 ERM진이 정상이어서 이 프로테인이 생겨서 매크로라이드의 작용을 막습니다. 그런데 M. 마실리엔스의 경우에는 이 ORM41 유전자가 중간에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에 해당한 부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라이드가 마이코박테리움 마실리엔스의 라이보솜과 결합을 해서 마이코박테리움 마실리엔스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M. abscessus 페주라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불행히도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에도 듣지 않는 M. abscessus 환자라도 병변이 국소적이고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면 수술로 그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2015년도에 라이트 뉴모넥토미를 시행했고 다행히 왼쪽 폐가 깨끗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살아 계십니다. 또 아까 서두에 NTM이 왜 증가했는지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NTM은 특히 M. abscessus는 침이나 주사 때문에 의원성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어느 수험생이 어느 의원에 가서 감기 주사를 맞고 엉덩이에 큰 농양이 생겨서 수능을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감기 주사에 오염되어 있던 M. abscessus가 그 학생의 엉덩이를 감염시켜서 농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침을 맞고 생기는 이런 일들, 주사를 맞고 생기는 이런 사건들이 가끔 보도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핵이 줄어들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전파가 없기 때문에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환자들을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M. avium 컴플렉스와 M. abscessus 컴플렉스로 인한 폐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매크로라이드를 주축으로 한 장기간의 치료에도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재발 역시 잦습니다. M. abscessus 폐질환의 치료는 매크로라이드에 대한 유도 내성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병변이 다행히 국소적일 때는 수술적 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